안녕하세요. 조현식 TV 혁신 경영 공부입니다. 파괴적 혁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혁신 경영의 지식은 파괴적 혁신이란 무엇입니까?입니다. 이 글은 이노베이션 슬렌다레나라는 모임에서 만든 바디 오브 널리지 이노베이션의 지식 분야에서 혁신 경영 기본 파운더멘탈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파괴적 혁신을 제일 먼저 주창한 사람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52년 4월 6일에 태어나셔서 2020년 1월 23일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67세로 좀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글이 2015년에 쓴 건데 그 전에 쓴 거에 대한 좀 불만이랄까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 논문은 원래 발표 논문이 2015년 12월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What is disruptive innovation? 이분만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썼는데 두 사람이 같이 썼어요. 한 분은 로이 맥도날드, 한 분은 미첼 이 레이놀. 좀 미국 발음들은 이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거예요. 파괴적 혁신, 뭐 어디 가서 보면 어떨 때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내용은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이 원래 1995년, 굉장히 오래됐죠. 1995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페이지에 소개된 파괴적 혁신 이론입니다. 근데 2015년 12월에 이걸 발표할 당시는 몇 년이 됐죠? 벌써 한 20년 후에 나왔는데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걸 해명하는 그런 간의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했지만 브레이더 파괴적 이론은 자신의 성공의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광범위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핵심 개념은 널리 오해되고 기본 신조가 자주 잘못 적용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주력 시장에 요구하는 성능과 전혀 다른 차별화된 요소를 이용해 기존과는 다른 기준을 갖는 새로운 고객의 기대에 대응하는 혁신을 말한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이 불려진 거는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 크리스텐슨 교수가 1997년 자신의 저서 혁신 기업의 딜레마에서 혁신을 와해성 혁신과 존속성 혁신으로 구분하면서 소개된 개념이다. 여기서는 이제 파괴적 혁신 대신에 와해성 혁신. 이 글을 읽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거예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정확하게 디스럽티브 파괴적 혁신은 아니고 와해적 혁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냥 디스럽티브라는 말을 많이 쓸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에서 디스럽티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이나 기사를 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논문이나 책을 읽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혁신 개념을 설명할 때 마구 사용하는 거죠. 많은 연구원, 작가, 컨설턴트들이 파괴적 혁신을 사용해서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거죠.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을 해서 글에 나타난 그림에 보면은 1998년에는 별로 안 썼다가 2000년 들어오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에 설명할 때 약간 좀 충격을 주거나 이럴 때 이거 디스럽티브다. 근데 저도 이 책을 이분의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막 썼어요. 조금 약간 좀 파격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디스럽티브를 어떤 때는 이제 파격적 이노베이션이라고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괴적 혁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와해성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파괴적 혁신이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럽션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적은 자원을 가진 작은 회사가 기존 비즈니스에 성공적으로 도전할 때 쓰는 프로세스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서 디스럽티브는 프로세스입니다.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은 요즘에는 그 이노베이션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이노베이션은 결과지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로 딱 해서 그 변화와 가치가 완성이 됐을 때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고, 그 전에는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은 프로세스라는 거죠.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프로세스라는 거죠. 특히 기존의 선도 기업은 가장 까다로운 고객, 일반적으로 까다롭지만 수익성을 가장 많이 내는 그런 고객을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일부 세그먼트는 약간 실패하는 거죠. 그 스마트폰들만 보더라도 이제 가장 고가 거를 이상 내놓잖아요. 그리고 비싸게 받잖아요.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기능이 하는 데 비해서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안 생길 것 같은 거는 자꾸 무시해 버린다라는 거죠. 여기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의 모델이 있는데, 기존 선도 기업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위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그 여기에 보면은 로우 엔드 마켓과 하이 엔드 마켓인데, 모든 성공적인 기존 그 선도 기업은 그 하이엔드 마켓으로 가는 거죠. 비싸게. 이거는 뭐 자꾸 개선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 기업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선도 기업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면 망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우엔드 마켓에서 이렇게 기능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걸로 시작했는데, 요게 그냥 놔두면 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엔 그냥 놔두면. 네 번째, 이제 이분이 되게 기분 나쁜 게, 이제 좀 우버에 대해서, 우버는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들은 나 이거 이노베이션, 우버는 이노베이션 아니야. 이노베이션은 아까 말한 저 그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간다. 근데 이제 우버도 처음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참신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거 디스트럽티브다. 약간 우버는 디스락티브, 그 진짜 파괴적 혁신인 거죠. 와해성이 아니라 굉장한 성공을 이루면서 갑자기 이제 시대에 맞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기존에 있는 택시 운전 회사보다는 인더스트리가 불편하고 뭐 너무 고가고, 외국 같은 데는 너무 비싸거든요. 한국은 택시비가 싸지만 미국은 택시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불만이 많은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우버가 파괴적 혁신이 아닌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버가 뭐 파괴적 혁신이 아닌지는, 그거는 뭐, 그래서 파괴적 혁신은 품질이 표준을 따라잡을 때까지 주류 고객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파괴적 혁신은 지속적인 혁신과 차별화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면도기가 요새 보면은, 이제 남자들 면도기 보면은 뭐 매년 그 브레이드가 2개 있다, 3개, 요새 5개, 뭐 요즘은 뭐 엄청나게 그 경쟁이 심해가지고 지속적인 혁신, 서브스테인 이노베이션을 엄청나게 합니다. 선명한 TV 사진, 더 나은 휴대폰 전화 수신. 후자는 선도 기업이 기존 고객의 눈에 좋은 제품을 더 잘한다라는 거죠. 지속적 혁신은. 근데 이런 개선은 점차적인 발전이나 주요 돌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고객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 선도 기업은 파괴적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약간 알면서도 약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올바른 것을 얻는 거가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을 막 쓰고 뭐 이상한 데 막 붙이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왜 올바른 거를 정정하는 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버를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중요합니까? 왜 우버가 파괴적 액션이 아님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 이런 거죠. 이 회사는 확실히 그 택시 산업을 파괴한 거죠. 자기가 원래 주장했던 그런 어떤, 이분들은 나름대로는 멋있게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상한 데다 막 쓰고 이제 사회 문제도 많이 생겼었어요. 우버가 불만을 한 거죠. 논문에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부분인데 영어 원문이고, 요거를 이제 결론입니다. 와해성 디스트랍티브는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프로세스예요.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디스트랍터는 종종 현재의 성공 기업과 매우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합니다. 세 번째는 일부 파괴적 핵심은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합니다. 네 번째는 디스랍트와 비디스랍티드의 유행어는 우리가 잘못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조심해서 써라. 파괴적 핵심이 보여주는 것은 기술이나 제품이 본질적으로 유지하거나 파괴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하면은 이런 디스트랍티브 이론은 관리자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막 그냥 흐름인 거죠. 그 중단 이론이 딱 새로운 기술이 발견이 되면 대신 그들은 이것을 유지 경로를 취하고 파괴적인 길을 취하는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차를 만드는 회사의 매니저가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서 뭐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전략적 선택만 하는 거지 뭘 지시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맨날 중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약간 좀 한쪽으로 물러났죠. 왜냐면 이 사실 용어라는 거가 자기 말에서 나오면 그건 대중의 것입니다. 어떤 뭐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원리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기 게 아니에요. 뭐의 상대성 원리, 뭐의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뭐 회자되면 내 게 아닌 거죠. 공공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스트랍티브 이노베이션도 이제 용어가 공공재가 된 거죠. 뭐 원작자가 뭐 나와서 뭐 이거 아니다라고 그래도 사람이 쓰면 뭐 쓰는 거죠. 뭐 그게 적어도 좀 알고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건데, 다음은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 뭐 내가 그거 읽고 이제 나 나름대로 생각인데,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여기에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 기업들은 수익성이 높은 현재 고객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회사를 하는데 이상한 그 디스트랍티브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어요. 그 처음엔 무시합니다. 이게 점진적 개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폰이나 소니나 삼성, 노키아도 수익성이 높은 현재 고객 요구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이노베이터 딜레마라는 뭐 이런 책으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디스랍티브의 기업 형태는 기존의 관과 무시된 고객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처음에 시작은 기존의 기업들 뭐 소니나 삼성이나 노키아나 아이폰이 그 기존에 만들었던 그 시장과 다른 고객을 상대로 하는 거죠. 뭐 나는 가격을 그렇게 많이 지불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의 기능이 단순하고 저가 상품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합니다. 요게 이제 정통 디스트랍트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우버가 디스트랍터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디스트랍의 조건은, 디스트랍트 이노베이션은 그 로우 코스트 엔드나 뉴 마켓, 우버가 뉴 마켓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고객의 가치를 이렇게 뺏은 것 같아요. 이게 택시 회사에서 내 걸로다가 우버가 아주 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기술을 이용해서 편리해서 디커플링이라고 그러나 그 가치를 껴들어 가지고 가진 거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제 정통 디스트랍티브 이노베이션은 아니다. 디스트랍스 이노베이션은 메인스트림 커스터머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어떤 퀄리티가 그들의 수준에 맞기 전까지는 품질 수준이 높아져야 싼 값에 구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은 야 이건 어쩔 수 없이 야 이건 뭐 가성비가 뭐 이게 갑이다. 뭐 이럴 때 스위칭을 하지.
약간 뭐 비슷하거나 뭐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위칭 코스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전환 비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그 전환 비용을 안 하는 이유 중에서 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다 실패한 게 있어요. 뭐 노트북도 굉장히 저렴한 게 많이 나왔잖아요. 노트북 코스트를 못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렴하긴 한데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패드도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도 노트북을 뺏을 것 같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 전환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싸지도 않아요. 그 요새 뭐 아이패드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얘네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뭐 아이패드나 뭐 아이패드가 한 2, 30만 원이 뭐 그 기능이면 살 텐데 이거 뭐 노트북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은 거죠. 가장 좋은 예로다가 주장하는 게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의 오해와 진실에서 낮은 품질과 가격에서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간다라는 거죠. 대기업이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관가에다 망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유명한 예가 블록버스터와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뭐 영화도 뭐 콘텐츠도 짓고 품질이 안 좋았어요. 네트워크 퀄리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낮은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하다가 어느 때 높은 품질인데 낮은 가격인 거죠. 블록버스터 비디오가 망했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블록버스터가 198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많이 가서 빌려다 봤어요. 좋은 점이 옛날에는 비디오 샵에 가서 빌려봤는데 어디에 항상 있었냐면 약국처럼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어떤 뭐 음식 사는 커다란 뭐 코스트코 같은 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사면서 들어오면서 3불에서 5불 정도 받는데 얘네들은 그냥 싸구로 받았어요. 그리고 갔다 올 때 그리고 하루나 이틀이에요. 그 대신에. 그 전에 비디오 렌탈은 일주일이었는데 얘네들은 그리고 퀄리티도 좋았는데 블랙버스터는 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포터블 비디오 그 플레이어도 빌려줬어요. 그 저렴한 그 가격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쫙 성장을 해서 1994년에 이렇게 발전됐는데 1997년에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뜨면서 얘네들이 망했어요. 사람들이 약간 삽질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들이 잘못한 것도 있는 거죠. 쟤네들 우습게 봤다가 사실 노키아도 맨 처음에는 아이폰을 이렇게 봤다가 애플한테 혼난 거죠. 선도 기업이 섣불리 와해성 혁신을 해야 하는 거는 아니다. 이제 높은 수익을 주는 고객을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와해성 혁신을 대비하는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대비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1997년에 이제 인도 기업이 와해성 혁신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뭐 서브스테인 이노베이션과 디스트럽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화되고 뭐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은 서브스테인 이노베이션과 디스트럽트 이노베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또 뭐 이게 변하니까 이 시장이라는 건 누가 뭐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서브스테인 이노베이션, 브렉스루 이노베이션,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ISO 그 56000에서도 뭐 서브스테인, 브렉스루, 디스럽티브 혼란스럽죠. 이게 뭐 이노베이션의 다음번에는 이노베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익시스팅 비즈니스 모델인 거는 이제 뭐 그렇고 제일 뭐 많이 설명하는 게 면도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 브렉스루 이노베이션은 뭐 기술적 그렇게 급격히 변하는 거 이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기술은 굉장히 브렉스루 이노베이션인 것 같아요.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은 그 CD 플레이어에서 그 뭐 이렇게 음악 듣는 거 처음에는 고성능 품질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성능이 좋아지고 코스트가 그대로 싸지면은 이제 디스트럽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혁신에는 뭐 정답이 없죠. 뭐 이상한 거가 막 나옵니다. 뭐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요즘에는 스피드가 많이 발전되잖아요. 그래서 혁신도 뭐 오픈 이노베이션도 오리지널 뭐 설명이랑 지금은 많이 뭐랄까 진화됐다고 그럴까?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용어를 그냥 사용합니다. 저도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뭐 내가 논문을 사용하거나 뭐 이러면은 정확하게 사용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용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좀 강하게 얘기하면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 디스랍티브 이노베이션, 브렉스루 이노베이션, 뭐 임프루먼트와 뭐 서브스테인 이노베이션도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자들은 이 말을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 진입의 전략으로 선도기업과 대결하면 실패한다. 우버는 예외다. 혁신 기술 자체가 서브스테인 이노베이션의 길로 갈지 디스트랍티브 이노베이션을 갈지는 선택의 문제다. 그게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선택이 잘못되면 망하는 거죠. 결국 디스트랍티브 이노베이션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이제 뭐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 타이밍, 비즈니스는 타이밍 아닙니까? 내가 뭐 먼저 한다 그러고 늦게 한다 그러면 다 안 좋은 거죠. 근데 때를 기다린다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타이밍인데 뭐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운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뭐 성공하고 몇 번 성공하면 아, 저 사람은 뭐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아, 뭐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고 뭐 실패하면 뭐 자만했다. 결국은 초심을 잃었다. 이렇게 뭐 욕을 먹는 거죠. 선도 기업은 미리 이러한 혁신 대응팀을 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가 이 대부분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들은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하니까 대기업이 이제 좋은 말도 하고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기다려라. 쉽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뭐 공부가 되셨습니까? 이 조영식 TV 혁신경 공부인데 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처음에 모여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좀 안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고 또 하면 조금 안 것 같은데 계속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단은 한 70권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일단 그 70권을 한 다음에 그게 고전입니다. 옛날 뭐 지금 그 70권을 저는 읽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70권을 빨리 70권을 올린 다음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런 책을 좀 올리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뭐 빨리 하는 방법을 좀 발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분 생각에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타트 기업을 하고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변화보겠다 아이디어로 그렇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알면 내가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저와 좀 같이 해보시는 거가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